제4부 9월과 10월 패스트는 도시를 완전히 제압했다. 언제나 상태가 좋아 염려하지 말라는 아내의 전보를 믿어야 할지 몰랐기에 그는 당장 아내에게 전보를 쳤다. 담당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병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혼자만 그 소식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얼떨결에 그랑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고야만 사실이 이해할 수 없었고 피로 때문이 아니면 생길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혈청이 준비되었다고 카스텔이 리웨에게 알려주러 온 날에 오통 씨의 어린 아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절망적으로 보였고 두 의사는 혈청을 처음으로 시험해보기로 결정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몇 주 동안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소홀함, 타인의 정서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생긴 시민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행동이나 힘에 부치는 듯한 행동을 피하려는 듯한 경향이 있었다. 의사는 때때로 감염 예방 조치조차 하지 않고 포기한 채 패스트 환자 곁으로 끌려갔다. 감염 환자의 집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출발 직전에 알게 되어 소독을 받기 위해 정해진 장소로 되돌아가는 일은 생각만 해도 괴로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운이 좋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도시에는 피로도 절망도 느끼지 않는 듯한 사람, 만족감에 살아있는 화신인 듯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 바로 코타르였다. 그 시기에 코타르는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타루와 가깝게 지냈는데 이런 까닭으로 타루는 코타르라는 인물에 점점 더 점령되고 있었고 코타르와 타루의 관계라는 일람표를 만들기 위해 애썼다. 그 일람표에 연금 생활자에 대한 소개는 이런 정도로 요약된다. 그는 성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사태의 추이에 불만이 없었고 이따금 타루에게 이런 말로 가슴 속 생각을 표현했다. 물론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모두가 같은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패스트가 계속되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코타르에 대해 기록한 타루의 일람표가 계속 이어지고 두 사람은 오르페우스 에우리디케를 보러 시립 오페라 극장으로 갔다. 1막, 2막, 3막이 오르고 바로 그때였다. 목가적이었으나 시대착오적으로 보이는 무대 장치 한가운데서 주인공이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무대 한가운데로 나아갔고 바로 그때 관객이 놀라기를 기다린 듯 고대의상을 입은 주인공이 쓰러지고 말았다. 말하자면 무대 위에는 광대로 분장한 채 쓰러진 패스트가 있었고 장내에는 관객들이 두고 간 부채와 붉은 의자 위에 떨어진 레이스 장식품, 즉 이제는 무용한 사치가 있었다. 9월 초순 랑베르는 리웨 곁에서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남자 고등학교 앞에서 곤잘레스와 두 청년을 만나기로 한 날에는 휴가를 냈다피 24만 1245. 카스텔의 혈청이 시험대에 오른 것은 10월 하순이었다. 실제로 그것은 리웨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카스텔이 리웨를 방문하기 바로 전날 오통 씨의 아들이 패스트에 걸려 온 가족이 격리되어야 했다. 오통 씨의 아들은 보조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 작은 몸은 병균의 먹이가 되고 있었다. 아이는 이미 패한 셈이었다. 리웨가 혈청을 아이에게 시험하려고 생각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 후에 오래도록 접종을 했으나 아이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이 결정적 실험의 결과를 판단하기 위해 모두가 아이 곁으로 왔다. 아이는 마비 상태에서 벗어난 채 시트 아래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리웨, 카스텔, 타루는 새벽 4시부터 아이 곁에서 진행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했다. 옛 교실 안으로 햇살이 퍼지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차례로 도착했다. 몹시 피곤한 얼굴로 파늘루 신부가 도착했고 다음으로 그랑이 왔다. 7시였다. 완전히 날이 밝았을 때 랑베르가 도착했다. 일으키던 격렬한 발작이 끝나자 뼈가 앙상한 두 다리와 48시간 만에 살이 녹아버린 듯한 두 팔의 경련을 일으키면서 아이는 이상한 자세를 취했다. 아침에 나타나곤 하는 일시적인 차도가 없었나요, 리웨? 타루가 물었다. 차도가 없었으나 아이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오래 견디고 있다고 리웨가 대답했다. 그때 피로에 지친 듯
벽에 기대어 있던 신부가 나직히 말했다. 아이가 죽는다면 고통만 더 오래 겪는 셈이지. 랑베르가 파리로 떠나기로 한 날 별안간 오후 4시에 그가 옷을 입더니 외출하겠다고 말했다. 조심해요, 마르셀이 말했다. 오늘 밤 집결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고지의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리웨를 만나러 갔다. 아직 안 떠났군요? 타루가 말했다. 예, 리웨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병실에 있어요. 하지만 그를 만나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을 텐데. 왜요? 과로 상태거든요. 제가 가능한 한 일을 덜어줘야죠. 노크 소리가 나고 마스크를 쓴 남자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다. 6입니다. 멋진 카드죠? 타루가 부채 모양으로 펼치며 말했다. 하지만 아닙니다. 밤에 사망한 환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숫자 계산뿐입니다. 여름임에도 창문이 굳게 닫힌 병실은 높다랗게 달린 환풍기가 윙윙거렸고 그 날개가 돌아가면서 푹푹 찌는 뜨거운 공기를 휘저었다. 랑베르가 빠진 자리에 파늘루 신부가 들어오기로 했다고 타루가 리웨에게 알려주었고 카스텔 선생님이 첫 번째 시제품을 완성했다는 것도 리웨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여기 랑베르가 와 있습니다. 리웨가 몸을 돌렸다. 여기서 뭐해요? 지금쯤 다른 곳에 있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죽기 살기로 패스트와 사투를 벌이는 중위 반류도 동이 났습니다. 내일부터는 걸어 다녀야 해요. 타루가 말했다. 선생님, 랑베르가 말했다. 저는 떠나지 않고 여러분 곁에 남겠습니다.